네, 지금부터는 11월 넷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죠. 11월 22일은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이제 대출 우대금리 발표되는데, 물론 뭐 금리 인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그 금리가 발표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미국의 그 10월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한국에서는 이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0일마다 한 번씩 끊어서 발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23일 날은 미국의 이제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 24일 날은 이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또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도 좀 발표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FOMC 의사록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공개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 11월 25일 날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좀 개최되고, 목요일이죠. 예, 미국은 이제 휴장이 들어갑니다. 그날 이제 추수감사절 휴장이 있고요. 11월 26일 날은 미국은 1시에 조기 휴장을 한대요. 감사절 연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열리게 되고, 서울에서는 이제 모빌리티 쇼라고 있나 봐요. 이게 자동차 쇼인데 이게 12월 5일까지 열리게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할 변수들은 뭘까요? 역시 네. 금통위 뭐 금리 결정 네, 금통위가 역시 뭐 물론 이제 금리는 인상하는 걸로 다 알고 있죠. 다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상보다도 반영은 했으니까 소수 의견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냥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한 건지, 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금통위원은 좀 반대를 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두 명이 좀 반대를 하면 이게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장일치면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수 의견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FOMC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과연 정말 얼마나 매파적으로 바뀌었을지. 어쨌든 이번에 그 FOMC 쪽에서도 결국엔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테이퍼링 부분하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연준 위원들이 어느 시점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하시는 게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날은 역시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어쨌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이때 얼마나 소비가 늘어나는지. 이번에 중국에서 저번 주였죠. 그 광군제가 열렸는데 우려보다는 되게 데이터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좀 좋은 데이터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반영을. 그러니까 광군제도 중국 소비 기대를 안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데이터가 되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도. 그래서 이번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미국 소비지표 좋으니까 기대치를 뛰어넘는 뭐 판매가 나올지, 특히 우리나라 가전회사들이 많이 또 판매를 하니까 IT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지표들이 얼마나 잘 나올지 이번 주에 계속 주목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물론 이제 잘 나오겠지만 한국의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도 꾸준하게 20% 이상씩은 나오더라고요. 그게 유지되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차기 수장을 놓고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유임된다, 아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로 교체된다, 이런 양쪽 주장이 팽팽한 것 같은데, 유임이 됐을 때하고 교체가 됐을 때 연준의 그 향후 행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보통 이제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통화 정책의 연속성이 이게 변경될 수 있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을 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오지 모르니까. 근데 파웰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후보로 지금 거론되시는 분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인데. 브레이더나. 근데 파웰하고 좀 성향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통화 정책 면에서는. 약간 비둘기 쪽이라고 오히려 하죠. 더 비둘기죠. 비둘기로. 그러니까 파웰이 2월 5일 날 지금 임기가 끝나잖아요. 끝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 내 그 강성위원들이 파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나 봐요. 바꿔야 된다. 금융규제 강화도 해야 되고 기후변화 대처 빨리 해야 되는데 파웰은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 계속 주장을 하는데, 거기다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이 또 낮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반전 카드 있잖아요.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자기 지지율 나올 때 사람 바꿔버리잖아요. 약간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부 좀 나오는 것 같고, 브레이너드도 이제 계속 이제 거론이 되는 게,
일단은 그 굉장히 지금 비둘기파로 좀 알려져 있고 그 저번에도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언급을 했고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연준이 너무 돈 푸는 거 이거 조이잖아요. 이걸 너무 빨리 이렇게 조여버리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경기 쪽에 좀 더 방점을 두는 분 같아요. 물가보다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유동성 면에서는 오히려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금융 규제를 굉장히 또 선호를 한대요. 금융주한테 좀 약간 악재가 되죠. 막 금융주들이 막 이렇게 확장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선호하고 디지털 통화 있잖아요. 뭐 CBDC라고 하는데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도입에 되게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 쪽에 있어서는 또 약간 더 규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여전히 파웰 연준 의장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월가에서는 갑자기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에 대한 베팅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 브레이너드 쪽으로 약간은 조금 그 표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파웰 연준 의장이 결국에는 그 연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좀 그 높은 좀 의견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브레이너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너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또 반발이 되게 또 심한가 봐요.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돼도 큰 상관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조 자체가 그렇게 두 분 다 약간 비둘기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면 단기적으로는 출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더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브레이너드가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누가 돼도 상관은 없지만 그 약간의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제 가는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른바 서학개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미국 주식도 최근에 보니까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조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좀 그나마 나은 투자 방식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저는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적절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내가 한국만 100%를 했다면 한 20에서 30 정도를 미국으로 약간 옮겨가는 거죠. 다 줄이는 게 아니라 요새 그냥 한국 주식 다 파시려고 하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거 팔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뭐 아니면 미국 주식 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거를 그냥 저는 골고루 하는 게 더 맞다. 무조건 한국만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좀 섞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주식 투자는 결국 내가 큰 성과를 내려면 남들이 안 보는 걸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아니면 오해라든가 편견 때문에 주가가 그냥 막 눌려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또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내가 지금 들어가긴 너무나 편해요, 사실. 뭐 불편하지 않잖아요. 오른 게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주가가 안 가는 그 시간가치, 내가 기회비용을 잃을 거라는 그 약간 공포심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갖고 있는, 이렇게 안 가는 시간 동안 차라리 미국이든 한국이 좋은 기업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 메타버스 올라타서 수익 내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막차 타면 어떡할 겁니까? 통상 내가 사면 막차 타요. 빠지죠. 그러면 그때는 또 자동차 가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기회비용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걸 어떻게 뭐 누구든 아까운데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주변에 잘 되신 분들은요. 그걸 기회비용으로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예. 기회비용으로 생각 안 하고 점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가격적으로. 나 이거 기회비용 날려도 된다. 그만큼 나중에 이 주가 올라가는 구간은 한 달 만에 가더라고요. 1년 횡보하다가 한 달 만에 2배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약간의 격차를 이용해서 저평가된 자산을 저는 더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쏠림에 주의하시고 아무거나 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너무나 가격도 싸고 좋은 기업들인데 아까 뭐 기관들의 대량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시간과 함께하면 저는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에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ETF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업 투자가 되게 어려워요. 예. 2차 전지도 있고 미국의 뭐 메타버스도 있고
테마가 되게 많은데 미국은 그 각각 개별 기업을 내가 잘못 투자했을 때는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모르고 투자했을 때는. 근데 ETF는 또 완충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한번 ETF 쪽으로 한번 처음에는 접근해 보시는 거, 그걸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 전기차 리비안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화제인데, 요 리비안 차량에 국산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루시드 모터스에도 그때 뭐 삼성 SDI였던가 국산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화되면은 뭐 국내 2차 전지 업계는 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예, 일단 이제 원통형 전지를 만드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한 3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있고 한국의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이 정도고 큰 회사들이. 그래서 삼성 SDI가 리비안,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작년 2월에 루시드에 이제 공급을 했고, 이미 LG는 또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죠, 원형 전지를. 그래서 원형 전지 왜 이렇게 채택이 늘어나냐면은 원형 전지가 일단 이게 작아요. 크기가 되게 작아서 효율도 좋고 원가가 되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속속 원통형 전지를 계속 지금 늘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수가 이러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통형 전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각형 위주, 우리나라는 파우치 위주였는데 최근에 원통형. 근데 원통형이 늘어나면 한국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은 그림이고, 그리고 파나소닉이 위협은 안 되는 게, 파나소닉은 주로 거의 그 일본의 도요다라든가 일본 업체죠, 닛산 이런 회사 아니고 회사나 테슬라하고만 위주로만 지금 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업체는 거의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완성차 업체나 리비안, 루시드 같은 대표적인 이런 업체들이 계속 원통형을 채택을 한다면 한국이 그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좀 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주로 원통형 배터리를 좋아합니까? 이 스타트업 기업들 있잖아요. 리비안, 루시드, 그 순수 전기차 있잖아요. 또 테슬라까지. 이 회사들은 거의 좀 원형이 좀 많고, 그다음 GM, 포드 있잖아요. 뭐 스텔란티스 이쪽은 다른 게 오히려 파우치형. 특히 포드는 파우치형이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는 각형.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는 원통형보다는 이쪽을 뭐 그 파우치형이나 각형을 선호하고, 그냥 순수 전기차 업체는 오히려 그냥 원통형을 선호하는. 그래서 각각의 회사마다 좀 스타일은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 행보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지금 뭐 모더나도 뭐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바이오도 뭐 챙긴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결국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건 이제 언제 파운드리 공장 그 도장 찍느냐 이건데, 아직 얘기는 안 나왔는데 뭐 얘기가 조만간 나올 거는 같고요. 그 단독 보도가 한 달 나왔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근데 결정된 건 아니니까 100%는 아니지만 한 언론사에서 그 오스틴 공장 옆에 테일러시 있잖아요. 테일러. 거기가 낙점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 있어요. 근데 오스틴 씨보다는 테일러 씨가 좀 적극적인가 봐요, 되게. 이렇게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래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지금 TSMC를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이걸 좀 촉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공장 건설이라든가, 특히 미국 안으로 이게 끌어들이길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괜히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누구 만나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조율이 됐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발표 시점이 언젠지, 그리고 어느 도시를 할 건지, 이 좀 과정만 남은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발표가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한 번 더 또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파운드리 생태계는 대만에 비해서 약하지만 이 미국의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는 거는 미국의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도 일각에서는 분명히 미국 회사에서 좀 일부 오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좀 추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양복 같은 게 바로 파운드리니까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었다는 건 그 고객사는 뭐 일본일 리는 없잖아요.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유럽일 리는 없고 분명히 미국의 대형 고객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체만 봐서도 좀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요즘 뭐 약간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그쪽에도 추가적인 이런 호재가 될지 아니면 이미 호재가 반영됐다고 봐야 될지 어떨까요? 아니, 추가적으로 호재가 된다고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주들이 물론 이제 그 기대가 있어서 올랐다가 한번 확 부러졌어요. 네. 뭐 기대감도 꺾인 데다가 막 반도체도 안 좋아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오랜만에 좀 굉장히 기대할 만한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설비 투자 규모는 삼성에서도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더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D램에서 벌어서 이 파운드리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생태계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좀 호재가 있어요. 뭐냐면 산업부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 바이오, 나노 핵심 장비 31개를 2030년까지 국산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반도체도 일본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일본이나 미국 장비에. 네. 그래서 미세 공정 장비나 후공정 이게 다 파운드리 쪽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국산화 추진하겠다. 뭐 이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ASML 있잖아요, 네덜란드. EUV 장비. 이 회사가 경기도 화성시에 거기에 수원에 그 공장이 있잖아요, 삼성. 뭐 회장이 뭐 방한했다는 이야기. 네, 방한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금액이 한 2,400억 정도 되고 10년간 1,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ASML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중소형 기업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1,500개 반도체 기업과 시너지 효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부족한 게 또 EUV니까 ASML이 우리 한국에 투자하면 삼성도 좋죠. 삼성도 EUV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고, 아직 경쟁력이 부족한 소부장 기업들도 이쪽에 같이 동참하는 그림이라서 미국과 한국이 좀 같이 가는 투자 사이클이 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 계속 저는 훈풍이 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호재도 있는 반면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인텔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뭐 청두 공장 확장을 네네. 반대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이나 현대, 그 SK 하이닉스가 사실 중국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좀 현대화해야 되고 뭐 첨단화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픈 악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그 D램 그 공장도 있고, 그 우시에 아마 하이닉스 공장이 있을 거고, 삼성 시안에 있고, 네, 삼성은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이 예. 거기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이 견제하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 지금 가장 주력적으로 하려는 게 EUV 쪽으로 가려고 해요. 네. ASML, 예, 노광장. 이게 네. 왜냐면 이제 트렌드가 글로 바뀌었잖아요. D램도 이거 적용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도 지금 그 칭하 유니그룹이 거의 망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알리바바가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경쟁력이 안 돼서 도태가 돼서 망했는데 아직도 중국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은 D램도 EUV로 점프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 회사들이 EUV가 없으면 점점 더 도태돼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올 수는 있는데 EUV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EUV 쓰는 걸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SML 보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이닉스도 중국 공장에 이거 도입하려고 했나 봐요. EUV를 중국 공장 내에. 근데 이거를 지금 막겠다는 거예요. 예. 야, 너네 EUV 그거 중국에 하면 안 돼. 그럼 문제가 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제 중국 공장이. 근데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또 한국에 공장이 더 많이 있으니까 이천 공장이 있잖아요. 네. 주력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물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의 주력은 저는 그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당장은 또 우리나라한테도 불똥이 튈 수도 있죠. 중국 공장도 견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어찌됐건 미국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한국 반도체 가장 최대 악재는요, 중국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뭐든 다 따라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LCD도 다 어떻게 뺐겠죠, 됐습니까? 뭐. LED. 뭐 조선 이쪽도 예, 다 힘들어졌잖아요. 예. 진짜 뭐 태양광까지. 근데 유일하게 못하는 하나가 지금 반도체입니다. 근데 물론 기술력도 차이가 벌어졌지만 미국이 결사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너무 악재로만 장기로 봤을 때는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건 무조건 우리하고만 하자 이거예요. 중국 배제하고 우리 블록 안으로 들어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사실 동참 안 할 수도 없어요. 동참 안 하면 또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 하잖아요. 어쨌든 하는 한국과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그 중국은 그 SMIC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회사가 그 파운드리 하잖아요. 역시 파운드리에서 걔네가 점프를 하려면 EUV 도입해야 돼요. 삼성과 지금 TSMC만 하잖아요. EUV를. 역시 못해요. 장비 도입을 못하면. 이것도 역시 한국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약간 하락은 했습니다만 최근에 게임주들이 네.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NFT 호재가 있다고 하지만 뭐 영업 실적이 썩 좋은 건 아닌데 약간 과열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게임주는 저는 분명히 과열 양상은 맞다. 아. 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시간이 한번 올 겁니다. 진실의 종이 울리는 시간. 뭐냐면 옥석을 가려요. 너 진짜 메타버스주냐? 너 NFT냐? 가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짜인 기업들은요 나중에 다 판가름이 납니다. 그럼 결국엔 주가는 반토막 나요. 그 기업들은 이제 하염없이 빠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 과거 역사 보면 바이오도 그랬고 사실 뭐 2차 전지도 그랬고 다 보면 한 번에 그 올라갈 때는 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면 검증의 시간을 다 거쳐요. 그래서 그 검증을 통과한 회사들 대표적인 게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는 검증을 통과해서 간 거고. 그래서 그런 검증의 시간이 반드시 게임주에도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무조건 우후죽순처럼 게임주 되니까 무조건 살 게 아니라 옥석을 좀 여러분들이 가리시면 좋겠고, 그 옥석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한 게 지금 게임에서 돈 버는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게 그 NFT잖아요. 근데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면 사람이 안 모이면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일단은 큰 IP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NC 같은 기업들이죠. 리니지로 지금 1등 하잖아요. 리니지 W.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IP를 갖고 있는 게임주가 유리하다는 거죠. 뭐 크래프톤도 있을 거고, 배틀그라운드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이런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게임을 잘 만드는 그런 대형사 위주로 저는 압축을 하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아무 게임주나 투자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우리가 NFT 관련해서 숫자를 확인하는 건 내년이에요. 내년에 게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지 그건 좀 검증이 가능하니까 실제 데이터는 그때 확인을 하시되, 제가 아까 괜히 큰 회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은 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도 좀 중소형주보다는 큰 회사를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를 보면은 뭐 실적은 좋은데 그동안 주가가 썩 좋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 내년에 피크아웃 우려 이게 반영이 됐는데 또 그게 약간 과장됐다 이런 뭐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실적만큼 좋지 못한 이유, 이게 뭘까요? 철강은 중국이에요. 그냥 철강 이코르 중국. 이게 시장의 공식이에요. 그냥 인정하는. 중국 수요 꺾이면 철강 꺾인다. 이게 항상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포스코가 3조 이익을 냈는데도 빠진 이유는 중국의 부동산 규제나 이런 형다 리스크 때문에 철강 수요가 줄 거다. 이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이 좀 안 좋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수요가 줄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이제 부러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일부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공장이 철강 공장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네. 탄소가. 그래서 감산에 들어갔고, 실제 감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수출도 제한시키고 있고. 근데 시장은 이런 점은 안 보고 그냥 수요가 주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고정관념에 휩싸였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PER이 3.7배입니다.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근데 내년을 한번 보자고요. 내년에 중국이 춘절이 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정책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경기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방관하면 중국 경기가 계속 또 하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나올 거고, 또 중국은 또 인프라 투자는 계속 합니다. 병행을 하고, 무엇보다 탄소 배출을 계속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감산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호재잖아요, 사실. 내년에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가운데 철강의 생산이 중국에서 제한된다.
그러면 철강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견이고, 그래서 철강주는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저는 담을 때가 됐다. PER 3배고요. 올해 실적기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제가 포스코 예상 배당금을 계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포스코가 배당 수익률이요 거의 한 5%가 넘어요. 5.8%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적인 가격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철강주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중국 수요가 떨어지는 것도 반영했어요 이미.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일단 이제 코스닥이 그 12월 달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새로운 지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2월에 네. 새로운 이제 뭐 VIP 지수라고 하는데 가칭 이제 코스닥의 한 75개 종목 대형주를 모아서 나오는 지수인데 그게 형성이 되면 이제 기관들 매수가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설정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걸 사라는 건 아니고 대형주 중에서 제일 못 오른 섹터가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코스닥 바이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뭐 메타버스나 엔터나 이런 게 워낙 강했지만 반도체를 계속 이번 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특히 여전히 삼성전자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도 설명 많이 해드렸지만 코스닥의 소부장 기업들 네. 지금 투자액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삼성도 투자할 거고 아까 ASML 얘기도 있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들도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소재 업체만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셀 업체라 그러죠. 배터리를 만드는 이 업체들 주가는 진짜 완전히 눌려 있거든요. 3사 말씀이죠. 네, 3사가 너무 안 가요. 근데 저는 2차 전지가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벌어진 격차는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직접 제조하는 대형 3사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기업을 얘기하면 네이버 같은 기업들 네. 실제로 메타버스 최대 수혜주가 네이버 아닌가요? 제페토를 하고 있는데 있죠. 예. 근데 안 가요 정작. 좀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도 투자 얘기가 좀 나왔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그림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콘텐츠도 확장하고 메타버스 사업도 잘하고 있고. 네. 근데 주가가 이게 너무 큰 회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무거워서 그런 것 같더라고.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데 아무튼 그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도 한번.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도 너무 올라간 기업들은 많아요. 예. 근데 진짜 대장주가 좀 아직은 안 갔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네, 하고 있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벌리의 보고서 듣는 순서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정의훈 애널리스트가 이게 제목이 뭐냐면요. 인터넷에서 게임 체인저 블록체인. 그래서 이거는 지금 NFT라든가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세잖아요, 최근에. 근데 내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얘네가 이렇게 셀까? 이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게임 산업이 뭐 저도 게임 정말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2000년대에는 PC로 했잖아요, 다. PC로 게임들을 많이 그랬죠. 했고 2010년에 이제 스마트폰 딱 나오고 모바일. 예, 모바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또 NFT, 예, 게임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요. 옛날에는 게임을 할 때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그 PC 팩이 있어요, 팩. 예, 박스로 든 건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2만 원어치 사서 PC에서 구동을 하면 끝나요. 끝나는 시스템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부분 유료화. 옛날엔 정액제였죠. 뭐 한 달에 2만 원 내면 게임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돈을 안 내고 게임을 무료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아이템 사고 싶으면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이게 나오는 모든 게임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모바일 게임에 NC의 리니지도 그렇게 돼 있고. 뭐 확률을 게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화됐죠, 사실은 부분 유료화로. 예,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게 NFT. 아이템을 내가 물론 이제 부분 유료화로 내가 사요. 게임 내에서 사는데 그 아이템이 이제 내게 되고, 이 아이템을 원래는 못 팔거든요. 게임 유저끼리 이제 사고 팔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게임에서는 수수료를 먹어요. 계속 확산이 일어나면 수수료를 계속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수입원이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모델로 간다. 이게 NFT의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화되면은 플레이 투 원이라고 이제 돈 벌면서 게임하는 시장이 예. 열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MMORPG를 만드는, 그러니까 다중 접속 방식의 RPG 게임. 그 RPG 게임은 내가 내 캐릭터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레벨업해서. 그리고 아이템이 좋으면 더 좋죠. 그리고 다수가 모여야 돼요. 나 혼자 하면 무슨 거래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RPG 게임을 만드는 업체는 이게 바로 대형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나중에라도 요 표예요. 요건 이제 보고서에 나온 표예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게임 안에서 NFT 시스템이 구현이 되는지 요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그래서 꼭 한번 봐보세요. 예, 꼭 한번 봐보시고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 정리해 놓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를 만한 재료가 나왔는데도 뭐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 실망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은 기업 실적대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 내는 한 뭐 국내 증시도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길게 보고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